한번 볼게요. 입시 2021년도 입시 문제를 같이 한번 보세요. 원래 입법고시는 좀 악명이 높습니다. 추측은 하고 있어요. 이제 입법고시 이제 뽑는 인원도 적겠다. 시험 문제도 엄청 어렵게 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2차 보는 사람도 많지 않겠다. 적당히 내도 뭐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한두 문제 정도를 뭐 극악으로 내버리면 채점도 편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하지만 꽤나 신경 써서 출제를 해주신 문제들입니다. 우리 연습 반드시 입시 쪽도 해주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문제를 풀어서 내가 이제 푸는 법을 간신히 끝냈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푸는 방향을 알겠다 정도는 이제 캐치를 하셔야지 좀 변형되거나 유사한 문제들이 본인의 시험에 나왔을 때 반드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그리고 이를 상황을 반영해서 모형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소비 함수에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약화시키는 변수인 D에 의해서 가처분 소득이 바뀌는 걸 집어넣어 주셨어요. 투자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강화 자체가 이자율이 투자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식을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일단은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새롭게 느껴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안 했잖아. 우리가 공부를 할 땐 분명히 어떤 식으로 수식이 전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져 있는 조건대로만 따라가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1번 한계 소비 성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수의 크기에 의해 IS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하죠. IS 곡선의 기울기를 수식으로 짜는 법 기억나죠? D 가로축분에 D 세로축 수식을 전개하지 않으면 절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단은 IS 곡선을 전개하기 위해선 이 수식을 메꿔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우리 승수구할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전미분할 때랑 좀 비슷하죠. 따라서 왼쪽에 y와 관련되어 있는 개수들을 다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몰아놓은 거로 바로 연결을 한다면 여기 있네. 1-b의 1-d 그리고 없죠. 그리고 y 오른쪽에 남아있는 것들을 쭉 적습니다. C0 문제 적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투자도 적혀 있고요. 여기가 좀 신기했죠. 마이너스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뭐 알파 R 그런 것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에 1 플러스 D 그리고 R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기울기만 구하는 게 목적이면 여기서 이제 종료해도 상관은 없는데 답안지 작성이 목적이니까 여기에 G까지 적어주시고 답을 끌어내시면 되겠죠. DY분의 DR 구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D 가로축분의 DR을 구하는 것은 전미분을 했다고 전제하고 둘 사이의 관계식 계수만 정리하면 끝날 일입니다. 따라서 R만 남기고 넘긴 거죠.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D분의 1 마이너스 B의 1 마이너스 D 이게 기울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답을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모형의 설정이고 문제를 풀기 위한 수식 전개였다면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B가 커지면 읽으면 되겠네요. B가 커졌으니까 전체 값이 줄어들죠. 줄어든다는 건 이제 완만해지는 것인데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값 자체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울기는 완만해지지만 이제 음수인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데이터 자체는 커지는 거죠. 자, D 보자. D의 감소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좀 필요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야말로 D의 변화에 따른 기울기 자체의 변화율에 대한 미분을 한번 진행하는 건 좀 필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수 비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하나는 이 친구를 음수로 돌려놓고 합성 미분을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공식도 있습니다. 알파 1-d가 아니네. 전체의 제곱에 앞에 걸 놔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죠. 그러면 D로 미분하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앞에 거를 잠깐만. 앞에 거 미분하는 게 먼저 아니야? 맞아요. 앞에 거 미분하는 게 먼저지. 앞에 거 미분하면 알파 곱하기 뒤에 거를 놔둔 거. 뒤에 거를 놔둔 거. 왜 이래? 그래, 공식은 항상 이렇다니까. 근데 별로 공식을 좋아하진 않아. 분수 미분 어떻게 하는 거였지? 분모의 제곱을 분모에 넣고
이게 합성 미분처럼 하는 건데 빼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가 음수가 붙는 건 뒤에 걸 미분한 거잖아. 앞에 걸 미분해야지. 다시 자 D를 먼저 앞에 걸 미분을 했더니 B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뒤에 건 놔둡니다. 마이너스 앞에 거 놔두고 1-T 놔두고 그다음에 뒤에 거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제 어찌됐건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미분을 진행하고 정리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미분을 해놓고 나서 위에 있는 것 좀 이제 정돈을 했더니 이게 심플하게 나오네. 심플하게 나와서 2b-1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2b-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 b 값이 현재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서 기울기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b 값이 만약에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d가 증가할 때 is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 값이 2분의 1이면 그렇다면 is의 기울기는 d로 인해서 바뀌진 않습니다. 반대로 2분의 1보다 작아져 버리게 되면 is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미분하는 과정은 두 종류가 있으니 공식을 쓰건 합성 미분을 하시건 정리한 상태로 이 b 값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서 d가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구나를 골라내야 되는 문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배점에 딱 맞는 정도 수준의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일단 is 곡선의 기울기 찾는 작업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좀 속도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차이 뭐 b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d와 관련된 부분은 그때 이제 한번 좀 미분을 좀 침착하게 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D0에서 D1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 어느 정책이 효과적이냐. 이건 뭐 우리가 연습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is 곡선과 ln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차이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죠.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라고 하네요.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방금 그 B값의 범위에 따라서 2분의 1보다 큰 거 맞죠? 따라서 D가 증가하면 is 곡선은 가팔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D값이 작을 때에는 is 곡선이 완만했는데 D값이 큰 지금은 is 곡선이 가파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ln 곡선이 이렇게 관통되고 있다면 통화정책의 효과 비교하는 건 아주 쉽죠. lm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d가 커졌기 때문에 교점이 y 증가폭이 작더라 하면서 풀면 그만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재정정책의 효과를 물어봤는데 이 재정정책의 효과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제 승수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폭 또는 위쪽으로 가는 폭 둘 중에 하나가 같은 게 보통 일반적인 출제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까 이제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정돈된 수식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1-b에 1-d. 자, 여기 전미분을 하죠. 이 정리된 수식에 전미분을 하고 사실 필요한 건 이것뿐이긴 한데 모조리 델타를 붙인 다음에 수평 이동폭도 수직 이동폭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평 이동폭을 판단하기 위해서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 이동폭이니 이 자리 불변임을 전제하죠. 따라서 dg분의 dy를 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1-b 1-d분의 1 이렇게 수평 이동폭이 나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이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이자율 dg분의 dr은 어떨까 또 찾아봤더니 이 둘 사이의 민감도만 판단하면 되죠. 따라서 다 안 바뀌었을 때 0일 때 넘긴 다음에 또 분모로 내리니 어라? 알파에 1 플러스 d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수평 이동폭도 다르고 수직 이동폭도 다른 거예요. 맞죠? 수평 이동폭도 다르고 이제 수직 이동폭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수평 이동폭도 다르고 수직 이동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젠 각각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D가 높아지면 수직 이동폭은 작아진다. 두 번째, 자 D가 높아지면 1-D는 줄어들고 또 마이너스니까 올라가고 어라? 이것도 작아진다. 둘 다 작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그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수평 이동폭도 작고요. 수직 이동폭도 작아지는 굉장히 독특한 문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뭐 어떤 교수님의 예제건 기출이건 둘 중에 하나를 맞춰줬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올라가는 폭도 오른쪽으로 가는 폭도
둘 다 줄어드는 양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가파른 친구가 예를 들어 IS 곡선이 원래대로라면 이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이 가파른 친구가 일단은 수직 이동폭이 같아도 효과가 작은데 그것도 작아야 되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폭도 작다는 거 아닙니까? 가파른 친구가 더 멀리 못 가는 양상이라면 효과는 분명히 또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함수를 짜 주시는 건 교수님 마음이고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건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동폭을 판단만 할 수 있다라면 이 문제를 푸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도 효과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하필이면 또 어느 정책이 더 효과적이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이게 그래도 통화 정책 쪽이 아닐까? 상대적으로 둘 다 효과는 억제가 되지만 이 재정 정책은 올라가고 가는 폭 둘 다 억제가 돼버리는 효과가 발생하니 만약에 같은 돈을 사용을 한다면 통화 정책 쪽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정도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통화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식이 또 제시가 되었죠. 근데 왜 자꾸 그래? 우리 이렇게 괴롭혀. 1 플러스 D를 Y 쪽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재정 정책의 효과는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 D값이 커지는 과정에서 LN 곡선 있지 않습니까? LN 곡선은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는 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곡선이 통째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기울기가 바뀌는 출발점을 똑같이 맞추는 것,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D가 강화됐을 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효과를 물은 것이지 D가 강화되면서 갑자기 균형이 바뀌는 걸로부터 그 차이까지 담으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보자고요. 그 상태 D가 적을 때와 D가 클 때 출발점에서 도착점 사이의 거리는 누가 더 유효하고 큽니까를 물어본 것이니 비교를 위해서 편의상 LM의 기울기가 달라졌는데도 한 점으로 제가 맞춰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자 LN 곡선 있잖아요. LN 곡선이 그 D가 담겨 있기 때문에 LN 곡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dy분의 dr 구하면 되잖아. dy분의 dr. 이렇게 해도 되겠다. 세로축을 이제 이자율만 남기고 싹 넘긴 다음에 가로축 앞에 붙어 있는 변수가 바로 기울기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LN 곡선의 기울기는 어디 있어? 람다분의 베타 1 플러스 t예요. 람다분의 베타 1 플러스 t. 사실 이게 추가됐으니까. 근데 d가 적을 때보다 높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그래서 IS 곡선이 이렇게 설정되었을 때 이제 기울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0.5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LN 곡선이 기존에는 완만했는데 지금은 LN 곡선이 가팔라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작았을 때에는 IS 곡선이 이만큼 가고 경제의 균형은 여기서 달성이 된다고. 근데 D값이 컸을 때 출발점을 맞춘다면 두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마저도 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의 균형은 여기서 달성이 되는 것이야. 따라서 자 D값이 LN 곡선이 가팔라졌죠. 가팔라지기 전에는 그래도 여기까지. 근데 완만해졌을 땐 이거밖에 못 가는 거죠. 정책의 효과는 확실히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정 정책의 효과는 오히려 더 많이 감소한다. LN 곡선마저도 가팔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감소한다. 만약에 이렇게 구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만큼 갔을 겁니다. LM의 기울기는 완만했으니까. 가뜩이나 IS가 멀리 못 가는데도 그마저도 가팔라지면 Y의 증가폭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폭은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신선한 건 맞아요. 신선한 건 맞는데 결국 수식 노름에서 뭐 엄청 복잡하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IS, LM 공부하실 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팩트만 체크하진 않잖아요. 수식적으로 이동폭, 기울기 따지는 그 노력을 이 문제에서는 변형되었으니까 그대로 보여주시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던 형태가 됩니다. 자, 2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로그 2 C-H로 주어져 있으며
C는 소비, H는 노동 시간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해서 그래요. 소비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한 단위의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노동 공급은 불가분적으로 일을 하거나 일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1시간,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로로 일을 하는 것이죠. 일하는 경우 소비자는 시간당 임금을 W로 받습니다. 노동소득 외에 노동 소비자들은 비노동소득인 X가 주어지는데 각 유형별로 그 데이터가 다르다고 합니다. 전체 소비자의 수는 1로 정규화하고요. 전체 노동자 숫자는 1이랑 1인가 봐요. 그럼 모든 노동자가 근로를 했을 때 총 노동자 개수는 1명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비노동소득의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가 3분의 1씩 존재해요. 그럼 조금 그 이미지화 시켜볼게요. 전체 노동자 숫자는 1입니다. 1. 그리고 유형은 3분의 1씩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3분의 1씩 유형이 분포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비노동소득은 첫 번째 유형에게는 이게 6분의 1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두 번째 유형에게는 3분의 1이 들어가고 세 번째 유형에게는 2분의 1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분수라고 생각하면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1 안에서 이제 놀다 보니 분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죽겠다고. 그럼 일단은 좀 분수가 아닌 것처럼 이미지만 잡자고요. 이제 100이라는 걸 나눠줄 건데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눠줄 거고 이게 만약에 10명, 10명, 10명이면 한 사람은 몇 개씩 가져가냐는 거예요. 이거를 10으로 나눈 값, 이거를 10으로 나눈 값, 이거를 10으로 나눈 값이 개별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다. 그러면 6분의 1을 받아서 3분의 1로 나눈 만큼이 한 사람당 가져가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수가 있으면 되게 헷갈린다고요. 분수가 있을 때 어쩌라는 거야 라고 판단이 든다면 1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좀 커서 키워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00 정도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100 정도 놓고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당 몇 개씩 가져가? 인원수로 나눈 만큼. 그러니까 X1은 얼마냐면 6분의 1을 3분의 1로 나눈 값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문제는 거의 푸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분의 1을 가져가나 봐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근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근로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을 하는 경우의 효용은 로그 2라고 하죠. 로그 2. 원래 경제학에 로그가 주어지면 100% ln이거든요. 뭐 미수와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2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근로소득이 있죠. 1이라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100% 하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 나의 소득은 근로소득 시간당 임금 1당 임금 플러스 이 사람들이 보유하게 된 X1이라는 이거 갖고 있는 소득이죠. 근데 1만큼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효용이 되는 거예요. 일을 만약에 안 해버리게 되면 뭐 이게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효용이 제로는 아니죠. 로그 2에 X1만큼은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더 크면 일 안 해요. 위쪽이 더 크면 일을 할 것이고 같을 때는 상관없어요.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따라서 일을 하려면 왼쪽이 더 커야 되는 것인데 ln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되지? 로그 2에 2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죠? 따라서 위쪽이 더 크려면 W1 플러스 X1을 2로 나눈 값과 X1을 비교할 때 왼쪽이 커야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X1은 미리 계산을 해놨잖아요. X1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W의 범위가 얼마일 때 일할 건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배점도 충분히 넉넉했고요.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예요. W가 2분의 1일 때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영역이고 2분의 1일 때는 양방 다 되죠. 구멍 뚫어 하시면 둘 다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임금이 2분의 1보다 높으면은 무조건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분들은 이게 경계선이구나. 2분의 1을 기준으로 안 해도 되고 여기는 안 할 것이고 아니면 불가분이니까 100%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배점이 어마어마하게 좀 큰 편이었는데 사실
타입 1만 제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서술은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조건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 적혀 있는 그 x 값이 다르잖아요. x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세 개의 그래프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오히려 문제를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을 좀 드린다면 배점은 조금 과하게 설정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솔직히 한 10분 정도 시간을 써서 1문을 풀어도 나머지 10분 동안에 답 작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 소비자의 노동 공급 함수를 이용하여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이 또 꽤나 중요하긴 한데요. 역시 또 배점이 생각보다는 좀 넉넉했어요. 입시는 그렇더라고요. 이 배점으로 어떻게 풀어라는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이 배점 동안 뭘 하라고 이렇게 줬어? 라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얘는 좀 넉넉하게 주어진 것 같은데 자, 전체에 일할 수 있는 총 노동자 숫자는 또 1이에요. 1. 이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 가뜩이나 헷갈려 죽겠는데 계속 1 안에서만 놀게 만드는 게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1인 것이고 3분의 1, 3분의 1 기준으로 2분의 1, 2분의 1까지는 그 누구도 일을 안 하고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거리를 뒀지만 이게 전체 인원수라고 한다면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 그 노동자 수를 무한히 나눌 수 있다라면 그냥 수평선으로 긋는 게 좋죠. 그 다음에 1까지, 그 다음에 1.5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래프가 설정되어서 전체 맥스는 1명 이렇게 전체 노동 공급곡선을 그래프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기업의 노동 수요 함수를 구하고 노동시장의 균형에서 노동량과 이제 임금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노동 수요 함수 구하는 거야 뭐 기업의 이윤국대화로부터 풀면 아주 쉽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1번이 관건이긴 했어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X1을 구별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긴 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함수가 어디 있어? 아니 뭐 일단 맥스파이 문제를 풀 거니까 맥스파이의 문제를 풀 거니까 기업의 생산 함수는 생산물의 가격이 1이라고 한다면 1 곱하기 주어져 있는 생산 함수. 주어져 있는 생산 함수는 루트 n이죠. 루트 n. 그다음에 비용이 빠집니다. wn 마이너스 rk 있나? rk 노동만 사용하나? 있으나 마나?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제약 조건이 일단 주어져 있는 대로 n 나와 있으면은 사람 몇 명 쓸래 이 문제 풀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VMPL W 요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미분합니다. dn분의 d파이를 도출하면 2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w는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n으로 정리한 게 바로 노동 수요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점을 찾는 작업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3분의 1일 때 그다음에 3분의 2일 때 어디에서 걸리게 되는지 모순이 아닌지 찾아주시면 여기에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을 기준으로 교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좀 흥미로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뭐 나쁜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아쉬운 건 구태여 전체 뭐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이걸 다 죄다 1로 줘서 혼란을 줄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자, 3문으로 넘어가시죠. 3문. 어느 나라의 전력 서비스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오랜만에 독점 문제가 나와서 엄청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수가 평범해 보이진 않네요. 함수가 좀 복잡해 보이고 그 함수를 좀 분석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어떤 기업의 생산 함수는 왜 이러는데 U는 미니멈 4분의 L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은데 2분의 K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레온테프라는 기본 형태라면은 우리가 뭐 비용 함수 찾는 것까지는 사실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 문제만큼은 제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관력을 조금 발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제시가 되었고 시장 수요 함수도 주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은 다 만들었는데 독점 기업의 비용 함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비용 함수 구하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했지? 미니멈 TC는 WL 플러스 RK 어쩔 거예요? 로부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문제 밑에 봐야 돼요. 혹시 문제에서 상수로 줘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W하고 R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미지수를 초반에 줄여도 괜찮습니다. 즉 W와 R이 뒤에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준 5하고 20이라는 데이터는 초반에 집어넣고 전개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일반적인 네온테이프라면 뭐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제곱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가 주어져 있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제품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도출하라고 하죠. 제품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동과 자본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봤더니 제품 한 개를 생산할 때 L은 4명이 필요하고 K는 2명이 필요합니다. 제품이 주문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이 조합을 바꿀 수 있냐가 출발점이에요. 못 바꿔요. 어찌됐든 제곱이라도 안에는 네온TF이기 때문에 몇 개의 주문이 들어와도 이 조합 비율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미분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FOC라는 기호를 우리가 빌려온다면 결국 4분의 L, 2분의 K가 같지 않으면 비용 곡소화는 달성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더 쓰면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는 계산이 돼요.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 y 보세요. 여기 제곱 있죠? 양변을 루트를 씌워줘요.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y 그거랑 4분의 L 2분의 K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 L은 4 루트 y,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 K는 2 루트 y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뭐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준 대로 가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뭐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았죠. 여기 뭐 제곱이건 루트건 어차피 요 안에 있는 거와 y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데 어차피 일치하니까 이 친구만 있다고 생각하고 양자가 통째로 일치할 때 함수를 정리하면 조건부 요소수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부 요소수의 함수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비용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4루트 y 넣고요. 2루트 y를 집어넣고 우리가 드디어 tc 함수를, 물론 LTC인데요. tc 함수를 찾았습니다. 60 루트 y. 자, 여기까지 도출했으면 이제는 순수 독점 기본 개념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독점 기업의 균형을 구하라고 하니 극대화 수식을 짭니다. 물론 MR은 MC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통일시키는 걸 좀 선호하니까 가격이 왜 시장 수요함수를 또 이렇게 복잡하게 또 줬어. 시장 수요함수는 18 마이너스 루트 y예요. 18 마이너스 루트 y. 자, 그래도 하자. tr 마이너스 tc에서 y를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제약 조건은 수요함수인데 보통 역수요함수로 우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문제에서 준 수요함수를 역수함수로 바꾸면 18 마이너스 루트 y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루트 씌우고 그나마 경제학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 양수잖아. 일반적으로 경제학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야 되는데 경제학이니까 다행히 양수 사이의 관계인 것이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미분하려면 p 곱하기 q 마이너스 60 루트 y까지 좋다. 근데 여기도 정리하고 미분해야죠. 18 마이너스 루트 y의 y 마이너스 60 루트 y. 자, 이거 이제 풀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직선인 수요곡선이 아닌 경우에는 정석적으로 이 방식을 쓰면 문제 난이도가 체감되지 않습니다. 수식이 좀 복잡해질지 몰라도. 근데 직선으로 주어지면 그냥 MR은 기울기 2배잖아요. 그것만 계속 연습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돼도 푸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형태로 되도록이면 자꾸 조금 그게 복잡하고 귀찮아도 되도록이면 그게 맞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1개 조건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1개 조건. 여기서 이제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구조가 보이긴 보입니다. dy분의 d파이. 그러면 얘는 18 뭐야 이거? y의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의 1빼 루트 분의 아니지 루트 y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30 루트 y
뭐야 어쩌라고. 여기서 이제 y를 도출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루트 y부터 구해야 되겠죠. y를 한 번에 엮을 수는 없고 양변에 루트 y를 곱해서 2차 방정식 푸셔야 돼요. 인수분해 하셔야 돼. 인수분해. 그래서 원래 인수분해가 보통 10년 주기로 한 번씩 시험장에 등장하는데 아우 오랜만에 인수분해가 필요한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양변에 y 곱한 다음에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를 1로 맞춰주고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를 했더니 y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4 또는 1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기초를 하나 더 여기 담아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계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답이 하나로 이제 통일되고 떨어지니까 진행할 이유가 없었던 것인데 지금은 답이 두 개 나온 이상 이게 둘 다 이응국대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SOC가 있죠. SOC. 자, SOC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이 친구가 음수가 나올 때 기준으로 우리가 답을 정리해야지 양수가 나오면 극소화 값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한 번 더 미분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미분했더니 이제 마이너스 4 루트 y분의 3인 것 같고요. 이 친구를 또 미분했더니 이번에도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었죠.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커지냐 또 1.5분의 15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y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4 집어넣어보고 100 집어넣어보고 4일 때 양수니까 안 돼 하고 걸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미분 잘했나? 뭐 하나 빼먹었나? 아니죠. 잘했죠. 예, 저도 이제 감이 좀 살죠. 따라서 y가 20보다 커야 한다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도출된 4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면 걔는 안 돼요. 100이 넣었을 때는 되니까 4는 지우고 100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만약에 그려야 한다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예비순환 단계에서 공부하고 거의 이제 까먹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응국대화를 했을 때 이계 조건은 양수면 안 된다, 음수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지. 우리 그 이중구 교수님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MR과 MC 곡선을 둘 다 그렸을 때 누구의 기울기가 더 크다 작다 이런 걸 초반에만 잠깐 보고 공부하고 앞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어쨌든 마무리를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MR과 MC를 그려야 된다면 이게 MR이 보통 내려갈 때 MC가 올라가야지 이응국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MC의 기울기가 사실은 더 커야 돼요. 마이너스까지 고려를 해서. 근데 이 경제는 지금 뭐 MR이 이렇게 내려올 때 MC의 기울기가 더 큰 영역도 있습니다. 음수 기준으로 완만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예요. 여기가 1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림까지 정밀하게 그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우리가 그래프가 이 상황의 직관력을 끌어올리는 뭐 그런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서의 그래프는 아마 시험장이라면 포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3번 정부가 독점 기업의 전력 판매에 대해서 가격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을 설명하고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세요. 그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여 비교하시오. 이건 심술이에요. 계산을 어떻게 해? 못해요. 저도 이제 그 예시 답안은 저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해볼까 하다가 그냥 때려쳤어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에이 만점 막으려고 하신 거군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MC 프라이싱과 AC 프라이싱의 균형을 찾는 것 자체는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수요함수가 제시가 되었죠. 수요함수가 직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부정하게 그어지면 이게 수요함수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 TC 함수를 구해놨기 때문에 MC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MC는 그냥 한 번 더 TC 함수를 이제 미분하면 되는 것이니 그 루트 y분의 30이 나오더라고요. MC는 TC 함수를 미분해서 루트 y분의 30이 나온다면 수요 곡선하고 교점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 여기였어. AC는 그 주어져 있는 함수를 나누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루트 y분의 60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똑같이 뭐 사실 2배 차이가 난다고요. MC를 그린다면 2배 떨어져 있는 곳이 AC 곡선이 관통하는 곳이고 AC 프라이싱은 또 이 교점을 찾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 평균 비용,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을 설명하고 비교하는 설명은 큰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배웠거든. MC 프라이싱이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AC가 위에 있다 보니 이 크기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업이 이탈해 버리면 제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배웠죠? AC 프라이싱이 차선인데 어느 정도는 자중 손실을 또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 적분하라는 거야? 어쨌든 그 뭐 면적으로 따지자는 거죠. 이 크기만큼 어쨌든 자중 손실을 또 포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AC 프라이싱은 비용 곡선과 노력을 좀 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배운 기본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이제 계산해서 비교하는 거 어쩔 거냐고. 그럼 이거 계산해요. 그 손해액 계산해. 일단 이것까지는 그래도 할만해. 왜냐면 요거 계산하고 곱하기 2인 거, 요거는 똑같겠다. MC 값하고 그 가격 곱하기 총 수량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쩌라고? 적분하라고? AC 적분해서 MC 적분하는 거 빼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Q0에서 Q1으로 집어치워. 이런 거 시켰어도 실전에서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해요? 그래서 면적만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전이라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금은 어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면 해봐. 적분하는 게 퍼즐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미분을 할 수 있으면 적분은 그게 나오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보내지. 우리가 이거 하나를 위해서 무슨 공식까지 암기를 합니까? 게다가 웃기는 게 그나마 계산이 되겠다 싶은 박스도 정리는 안 돼요. 루트 51이 뭐예요? 루트 51은 17 곱하기 3이에요.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